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의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주진우 기자. 네. 주 기자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아니, 주 기자의 어머님은 주 기자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셨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는 좀 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습니다. 걱정이 크셨죠. 주로 경찰서에 가지 마라. 법정에 들락날락거려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참 불효자네요.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씨 어머님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님 좀 꿈이 크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대법원장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대법원장이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땐 공부를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했는데 네. 어머님 말씀은 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대법원장이니 대법원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프 오브 저스티스. 네, 그야말로 해석하자면 정의의 끝판왕, 네. 대법원장의 영어로 하자면 그런 뜻이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셨군요. 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엄중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은 그 신뢰가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도 법에 따져보자, 그리고 법에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 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 이것이 대법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헌정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헌법 파괴, 국기문란이 이 모든 사법농단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을 대한민국의 헌법 한마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서두에 이렇게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판사님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청와대를 위한 판결 아니었습니까? 혹시 사법부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그런 판결은 아니었습니까? 이번 주 스트레이트는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한, 그러니까 법을 더럽힌 양승태 사법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나세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번 취재를 위해서 법원 취재 전문인 에이스 김종인 기자를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한번 여기 들어오시면 못 나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무섭습니다. 사찰 감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두가 모든 판사들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군대와 같은 곳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한 익명 카페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개설된 여성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 여성 판사들은 여기에서 법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익명으로 공유했습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이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날은 판사로서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노동 3권이 이리도 허망한 문구에 불과함을 새삼 확인한 하루인지라 오늘이 더더욱 춥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날. 결국 실형 3년이군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당연한 말을.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안검사 출신 박상옥 전 검사장을 신인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던 2015년 1월. 박상옥 대법관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고문 사건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런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이에 여성 판사들도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여러모로 가슴이 답답한 하루입니다. 이분이 대법관이 되신다면 같은 법관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이런 법원 내부의 문제 제기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던 상황. 그런데 이 여성 판사들의 게시판에 이상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여성 판사들이 쓴 글을 삭제하자고 선동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네이버에 소위 중산층 이상 사는 엄마들이 정말 거리낌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남의 눈, 귀 의식하지 않고 쇼핑, 육아, 시월드 문제에 관해 노골적인 수다를 나누는데 그런데 얼마 전 설 연휴에 마음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카페 게시판에 어떤 마음이 올린 속풀이 글이 세뱃돈 차액 돌려달라는 시댁 형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들은 펑을 해요. 이른바 펑. 유출됐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스스로 삭제하자는 말입니다. 이틀 뒤 비슷한 글이 또 올라옵니다.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판사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난다면 뭐하다 싶은 글은 펑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운영진도 스스로 펑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 여성의 말투로 쓴 이 글들은 놀랍게도 남성 판사가 여성을 가장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사법부 초유 여장 판사의 등장입니다. 작성자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2년간 근무했던 최고의 엘리트 법관 정다주 판사. 정 판사는 왜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 스트레이트는 정다주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속 부대 법원행정처로 보고한 문건을 확인해봤습니다. 보고 대상은 당시 법원행정처 2인자인 임종원 기조실장. 정 판사는 여성 판사를 가장해 글을 쓴 다음 날 카페에 동향을 사찰해 보고합니다. 글 조회수가 291회, 162회로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라고 적습니다.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까지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문체에 은근 중독성이 있다. 다음 글을 꼭 이어서 써달라.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 보고는 계속됩니다. 자진 삭제를 예정한 게시글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비판적인 글을 삭제하자는 이른바 펑 제안이 이미 받아들여졌다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합니다.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문건입니다. 정다주 판사의 활약과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여성 판사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자는 별도의 문건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극소수 엘리트 법관들만이 모인 법원행정처에서 여성 판사들의 익명 여론을 틀어막기 위해 여성으로 가장해 인터넷 카페에 잠입했고 나아가 게시판 폐쇄를 위한 조직적 공작을 펼친 겁니다. 치졸하고 미온적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건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새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판사 조직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이 분열되고 법원행정처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판받는다 라고 비춰지는 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아니,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에 오르내리는 글들을 조사하고 심지어 사찰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법원 행정처 고유의 업무인가요? 이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는 판사 개개인의 재산 관계를 이렇게 조사하고요. 그리고 친한 선후배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런 것까지 은밀하게 보고하고 감시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국정원도 아니고 기무사도 아닌데 말이죠. 네, 이런 행정처의 사찰이 불법이라는 걸 법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법원 행정처는 법관의 인사와 예산 등 재판 행정을 돕는 기구지만 3,000명 중에 단 1%의 엘리트 판사만 임명되는 곳으로 법원 내에서는 사법부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대법원의 대법원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런데 여기가 대법원장의 비서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쏠립니다. 실제로 행정처 출신의 판사들은 거의 모두 법원장, 대법관으로 가는 길목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합니다. 일선 판사 가운데 10% 남짓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에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판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재판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판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이고.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죠. 그렇죠. 법원 행정처는 그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 그런 부속 조직 같은 곳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판사들은 행정처 근무를 선호합니다. 인사권자의 눈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인사권자라고 하면요? 대법원장 말입니다. 실제로 행정처의 수장인 행정처장은 다음 대법원장 1순위로 꼽히고요. 네네. 그 다음인 행정처의 차장 역시 대법관 1순위로
꼽힙니다. 거의 미래 대법관이 권력입니다. 됐습니다. 네네. 위세가 대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지위를 받는 행정처 판사들도 다소 좀 부당한 지시가 있더라도 이행을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행정처의 막강한 권력을 법관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훼손하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판 거래 의혹과 매우 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전 대법관은 3,000명 판사들의 인사권을 쥔 사법부 최고수장, 대법원장 자리에 오릅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과 양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 행정처가 발빠르게 세월호 재판 담당 법원을 사고지인 진도관할 목포지원에서 인천지법으로 바꾸려 애를 씁니다. 당시 인천지법에는 신광열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심판사에게 세월호 재판을 맡기려 했던 이유는 이후 심판사의 판결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 출신인 심판사는 인근 영주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6개월에 불과한 짧은 형사재판 경험이 단점이라면서도 심판사를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보임합니다. 그해 11월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본격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법원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심판사는 구속영장의 내용 등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 행정처로 보고합니다. 작년 11월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이례적으로 석방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신광열 판사를 배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임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유력 인사의 구속 여부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결정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성향의 판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체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이변이 없는 한. 신광열 판사의 의혹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에서 발견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의 인사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판부를 맡길지 신광열 판사가 작성해 행정처로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도 이제 형사재판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원했는데 갖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 2명, 형사 합의부장 13명 중 10명이 법원 행정처 등을 거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른바 왕단파로 불리는 판사들입니다. 신 판사 자신도 4년간 행정처에서 근무한 행정처 출신입니다. 판사들 중에는 행정처 마피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해먹는다고. 중앙지법 영장 담당인 형사합의부는 튀지 않는 예측 가능한 사람을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윗사람들 보기에 검증된 행정처 출신이나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들을 앉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는 행정처 출신으로 거의 다 채웠어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말이 되냐? 행정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형사부를 완전히 구성한 것이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왜 형사부 구성을 행정처에 보고했는지, 보고 대상은 누구였는지 신광열 판사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법원 행정처는 어떻게 판사들의 성향을 알고 재판을 맡길까? 행정처의 비밀 리스트에 나타난 판사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법행정의 협조적임.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당돌하고 예절 감각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도 있음.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판사임. 동료 법관들과의 관계는 원만. 오피니언 리더는 아님. 행정처는 행정처를 거쳐간 판사들을 거점 판사로 지정해 정보 수집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몰래 파악한 판사의 성향은 대법원에서 관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법원의 주요 재판을 누가 맡을지 점검합니다. 판사 사찰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승태 대법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판사 형사부에 보내느냐 민사부에 보내느냐 이 사무 분담의 문제가
사실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법원 스스로가 본 것이죠. 재판의 결과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신광열 부장판사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했더니 군을 동원해서 정치 댓글을 썼다가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을 구속적 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풀어줬던 바로 그 판사군요. 그렇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은 그 어떤 기관의 정치 개입보다 크고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적 부심이라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구속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을 빼냈습니다. 풀어줬습니다. 대선 개입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 첫 번째 구속적 부심 사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광열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우병우와의 커넥션 그리고 양승태가 그린 그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시에 이 법원의 결정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요. 네네. 네, 일부 언론들은 이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재판부를 보고 매우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듯이 이른바 판비어천가를 마구 날려댔었습니다. 쏟아냈었습니다. 네. 이제야 밝혀진 그 당시 법원의 이 부끄러운 실태를 보고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던 언론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러워하기는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상한 판결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2심을 뒤엎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13대 0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13대 0.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소수 의견도 하나도 없는 진짜 의아한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 판결 역시 법원 행정처가 법관들의 판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냈던 소송,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냈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원 행정처에서 기각하거나 각하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도 일본 재판부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법부가 해낸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와 청와대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대가로 거론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판사들의 해외 파견 자리가 그 대가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해외 파견과 강제징용자들의 삶이 걸린 그런 재판을 바꿔치기 했다고요? 이에 대한 재판이 지금 계속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곧 소송을 둘러싼 재판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지 검찰도 수사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저희도 취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세훈 기자 끝까지 취재하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끝까지 좀 해주십시오. 믿어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고 있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불거지자 재판 거래는 없었고 인사 불이익도 없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그의 말의 상당 부분이 속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집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는 없었다고 단언한 겁니다. 대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 역시 특정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과연 그럴까? 2015년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의 근무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음. 그런데 작년 2월,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모 부장판사는 갑자기 지방법원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법원의 극소수 엘리트 집단에서 일방적으로 추방된 겁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불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갑자기 본격적으로 정보 발령을 내버렸고 거의 5달 동안 거의 팽릭 상태였어. 직관으로서 너무 자부심도 많이 이뤄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쫓겨나던 작년 2월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국제인권법학회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가로막는 대법원의 권위주의와 위계 질서를 지적하려 했던 겁니다. 위계가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이고 대법관에게 보고하고 나올 때도 뒷걸음질로 나와요. 이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 토론회를 한 달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다른 판사들에 대한 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이제 공대 학술대회에서 인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법관들은 그 대법원에서 더 이상 연구관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굉장히 공포스러워했죠. 인사를 통한 판사 길들이기가 없었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개 발언이 결국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 고위 간부조차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고 여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나가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애를 썼는데 당시 인사권은 처 차장한테 있으니까 처장님, 차장님, 기조실장 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연구관 중에 혼자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다른 대안도 제시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장은 고영한 전 대법관, 부당한 인사 의혹의 중심에 고 전 대법관이 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법원의 1차 조사에서부터 인사 보복임을 입증하는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는 근거가 없다는 것.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조사 관계자는 1차 조사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고영한 처장을 조사하지 못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길들이기 의혹의 당사자가 행정처장인 만큼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대법관님, 재판 거래 의혹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불이익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인사 조치를 통한 법관 길들이기 사례가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고 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판사를 길들이기 위해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사용했습니다.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라는 제목의 대법원 문건. 스트레이트가 단독 취재한 이 문건 내용엔 인사상 혜택으로 판사들을 길들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이탄희 판사가 판사들이 선망하는 법원 행정처로 발령난 뒤 나온 선임자의 자백. 이 판사의 선임자인 임효량 심의관은 이탄희 판사와 송모 판사를 행정처로 데려온 건 포섭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에게 법원 행정처 발령이라는 미끼를 던져줘 입을 막으려 했던 시도를 포섭이라는 단어로 자인한 겁니다. 근데 양승태 대법원 전 대법원장이 추구했던 것은 법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내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사권이죠. 그래서 그 인사권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주는 식으로 관리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정말 헌정 질서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장이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군요.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은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채 재판을 두고 흥정하려 한 문건을 만든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면담을 위해 만들어진 말씀 자료. 법원 행정처 출신 정다주 판사가 몰래 작성한 문건입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당당하게 명시했습니다.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했을까?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 거론한 KTX 승무원 해고무효 소송.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이었습니다. 1, 2심 승소 후 밀린 월급을 받았던 승무원들은 1억이 넘는 돈을 돌려줘야 했고, 해고 승무원 한 명은 아이에게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진적이고 유연한 정리해고 기준을 정립했다면서 자랑스레 거론한 판결. 바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입니다. 주심은 박보영 대법관. 역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30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정다주 판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정다주 판사님이시죠? 예, 누구십니까? 가능하면 판사님께 좀 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설명이라든지 좀 듣고 싶어서 좀 전화를 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판사는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한 말씀 자료뿐 아니라 동료 판사의 동향도 분석해 보고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선 자신이 작성한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 뒤늦게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이 대체 왜 그랬는지 묻기 위해 정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출근하는 정 판사를 지하 주차장에서 가까스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께 통화했던 MBC 나세용 기자입니다. 양식이 다른데 어느 기관으로 가는 줄 알고 문서를 만드셨던 겁니까? 제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 사찰 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에 복귀하고 나서도 만드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나 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찰 문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의장회의 동향 관련해서 문서 만들었던 거 맞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그 어떤 부분을 문제로 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필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문건들이고 그렇습니다. 권한 밖의 업무를 계속 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명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시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출근 중이기 때문에 저는 판사가 재판하는 것도 업무이지만 법원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도 판사의 어떤 넓게 보아서 직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정 판사는 시간이 부족해 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 복귀하고 나서도 이제 지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보고도 올리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상하다. 통상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법원을 위해서나 또는 사법부를 위해서 가외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어떤 부탁을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30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TX 승무원 한 명은 아가야 미안하다라는 말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었고 이 대법원의 판결은 그냥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사법 거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는 이들을 사법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고 실제 국정협조 사례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한 일을 정리해보면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사들을 사찰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가지고 길들이기에 나섭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 거래를 위해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양승태 사법부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기 위해서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곳마다 보수 성향의 판사를 배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판사들의 성향을 판단한 근거는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이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죠? 맞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이들 스스로도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난해 초 판사 뒷조사 의혹을 받던 법원 행정처는 조직적으로 혐의를 부인합니다. 행정처 판사들은 판사 동향을 파악한 일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제히 진술했습니다. 이 판사들의 진술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판사 뒷조사 당시 한 행정처 판사의 메모. 정보 첩보 수집이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관이라며 기조실이 예방적 감찰 활동, 그러니까 판사 뒷조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사 대상 행정처 판사들의 상당수는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스트레이트는 이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지난 2017년 2월 법원 행정처의 임유랑 판사는 신임 이탄희 판사에게 업무 인수를 하면서 판사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당시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성격이 똑같다고 실토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불이익을 준 박근혜 정부의 범죄와 법원 행정처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상 똑같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 다 판사거든요. 그리고 뭐 판사 1, 2년 차도 아니고 다 10년 차 이상 되는 판사들이고 그 일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법적으로 없다라는 거를 대법원 판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 같은 증언을 확보한 검찰은 휴직 후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임유랑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행정처 고위 법관과 친분이 깊은 부장급 판사가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에게 임종원 차장까지만 얘기하자며 압박했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 2인자인 임종원 차장 선에서 꼬리를 잘라 사건의 책임이 행정처장이나 더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한 셈입니다. 임종원 차장에게 책임을 몰아 보호하려고 했던 몸통은 누구일까? 임종원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박병대 차장님이나 양승태 대법원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혼자 하신 겁니까? 나오시기 오늘 압수수색 대표소 시민관한테 따로 직무와 관계없이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장님, 지금까지 됐는데 요즘 한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부장님, 부장님. 다시 찾아갔습니다. 보고를 누구한테까지 했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박병태 차장님이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나머지 건들 역시 윗선에서 보고를 받으셨던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 재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쳐달라 이런 부탁을 받으셨던 건가요? 양 원장님이나 박병태 차장님한테 보고를 대신 임 차장의 가까운 지인은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만나 임 차장이 혼자 뒤집었으면 검찰도 편하고 법원도 편한 것이라면서 윗분들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그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 이 양반이 굉장히 핫한 인물로 떠올랐었죠. 조깅하는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 몸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보고 라인은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 위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을 거쳐서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진작부터 이 세 사람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종원 차장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보면 박병대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여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박병대였고 임종원한테까지만 영장이 발부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병대 지키기다. 네. 이 박병대라는 이름은 그동안 많이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과연 이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의 위상 어떻게 됩니까? 박병대 처장은 지위상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다음 가는 2인자입니다. 그런데 박병대 처장은 다음 대법원장 영순위로 꼽혔습니다. 네. 차기 권력이죠. 그렇죠. 그만큼 막강한 위세가 있었고요. 행정의 달인이다. 행정처의 주요 보직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때 연을 맺은 판사들을 인사해서 많이 챙겨줬다. 그래서 박병대 사단이 구축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박병대는 그 사법부의 숨은 권력자였어요. 숨은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TK의 맹주였는데요. 다 줄을 이분한테 섰습니다.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박병대였습니다.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에 박병대 처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퍼졌지만 사실상 수사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 취재팀은 박병대 행정처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은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부터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카운터 파트너로 박병대 처장을 지목했습니다. 증인이 청와대에 계실 때 이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공석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만난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만남이 장소인지 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법원이 이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여당 의원들의 동의는 청와대의 지원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우병우 수석과의 연루 의혹. 여기에 행정처에서 온갖 사법농단 의혹 문건이 작성된 시기 행정처 수장이었던 박병대 대법관. 이러한 박병대 대법관에 대해 판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작년 박 대법관이 퇴임할 때 일부 판사들은 박 대법관을 위한 1,600쪽에 달하는 헌정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방대한 분량의 문집.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나의 슈퍼에고 박병대 대법관님. 필자로서는 대법관님을 슈퍼에고로 마음속에 등대로 삼지 않고서는 법관으로서의 항해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다. 박카리스마의 줄임말 박카리. 대중을 감복하게 하여 따르고 싶게 만드는 능력,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대장님이 보내주신 답장 메일은 너무도 감격스러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공훈장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국장님은 평소 법원이 나아갈 방향과 업무 개선에 대한 생각만 하셨던 것일까? 그 무한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국장님은 엄청난 마력을 지닌 분임이 분명하다. 국장님은 마술사다. 양승태 원장의 뒤를 이어 차기 대법원장 영순위로 불렸던 박 대법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판사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박병대 처장님은 본인 스스로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저렇게 챙기는구나 했습니다. 인사나 여러 가지에서 챙깁니다. 그래서였을까? 대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박병대 대법관이 받은 의혹은 특정 연구회에 대한 동향 파악과 원세훈 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문건에 박 대법관은 우병우 수석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확보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는 박 대법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 의혹 중심에 차기 대법원장을 노렸던 박 대법관이 있다는 의혹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조사를 거부해 서신, 즉 편지만 받고 조사를 끝냈다며 부실 조사를 시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만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미 잠적한 박 전 대법관과는 연락조차 어려웠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놔야겠다. 석좌 교수로 재임 중인 성균관대에도 박 전 대법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교수님 안에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회의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혹시 그 박병대 교수님 요즘 잘 안 오시나요? 실험을 하다 한 번씩 받아봐요. 박 전 대법관은 거처마저도 옮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샀는데 안 보이더라. 워낙 쉬워 무지지 나는. 몇 주는 아니고 한
좀 남짓하고. 평생을 법을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박하리가 뭡니까? 참 제가 다 부끄럽네요. 판사님들 나 뜨겁습니다. 그나저나 말 그대로 밤의 대법원장이라고 불릴 정도의 위세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의 핵심 세력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카운터 파트너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는 그 고향 선후배 관계거든요. 동양이었고 학교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도 쩔쩔매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 언론은 지금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행정처 차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박병대 행정처장이 가장 핵심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왜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도 핵심이 박병대 처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그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번번이 법원의 태클, 영장 기각에 걸립니다. 이렇게까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뭔지 짐작은 갑니다. 네, 법원 행정처는 처음부터 사건을 은폐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로 문건을 만들었던 기획조정실 판사들은 입을 맞춘 듯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요. 박병대 처장 역시 아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면서 문제를 드러냈던 이탄희 판사, 이런 용기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법농단이 드디어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양심 있는 판사들을 국민들은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입니다.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국가 기관을 망가뜨린 그런 극악한 범죄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번 한 번 취재로 끝내지 않고 약자를 괴롭힌 대법원, 친일 행각을 벌인 대법원, 그리고 재판을 무시한 대법원, 양승태 사법부의 행적까지도 끝까지 파헤치고 뒤쫓겠습니다. 네, 나세웅, 김정인 기자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누구의 말이냐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 중 한 구절입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위해서 국정에 기여한 판결 14가지를 선정해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국정에 기여했다, 정권에 잘 보이려고 아첨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그 독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사법농단의 주범, 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